여기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누워있다. 둘러 모인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그의 장례는 간소했으며 묘비는 없다. 그러나 그의 생에 남겨놓은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다. 교회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그 시대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신의 행한 업적보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했던 사람. 그는 바로 존 칼빈이다.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류의 문화를 바빌론과 이집트 문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 사라센 문화, 가톨릭 문화, 그리고 칼빈주의 문화로 분류한다. 한 세대를 대표하는 문화 코드 칼빈. 한 인간으로서의 칼빈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칼빈은 1509년 프랑스 노용에서 태어난다. 칼빈은 어린 시절부터 명석함과 근면함을 나타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칼빈의 아버지는 그를 유년 시절부터 많은 교육을 받게 했다. 1523년 14살이 되던 해 칼빈은 마르쇼 대학과 몬테뉴 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특히 몬테뉴 대학의 생활은 칼빈의 삶에 있어 중요한 시간이 된다. 몬테뉴 대학교에서부터 이제 칼빈이 아주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아주 그때 공부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몬테뉴 대학은 그 루트란적인 그런 프로테스탄티즘이 강했고요. 그리고 스탄독이라는 데 있어요. 스탄독. 그 사람이 그 몽테뉴의 그 학장이었는데 그때 그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이 아마 몽테뉴 대학교에서 많이 읽혔을 기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나는 그 책을 분명히 읽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칼빈의 생애에 있어서 이 몽테뉴 대학교는 상당히 큰 전기가 된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이 대학은 금욕적이고 엄격한 훈련을 요구하는 곳이었다. 그는 조금 먹고 조금 자는 대신 많은 양의 공부를 했다. 형편없는 음식이 제공되고 고된 노동이 따랐던 몬테뉴 대학의 생활이지만 칼빈은 이곳에서 라틴어와 중세기 변증법에 통달하게 된다. 칼빈이 27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쓸 수 있었을 만큼 라틴어에 정통했던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루터의 영향으로 각지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다. 독일 남부에서는 농민 폭동이 일어나 기성제도와 권위를 전복하려는 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데일이 신약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등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였다. 칼빈의 장래를 생각한 아버지는 칼빈에게 법학 공부를 권유한다. 당시 명성이 높았던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거기서 칼빈은 프랑스 최고의 법학자 피에르 떼상 레뚜알 문하에서 공부하게 된다. 그는 자정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새벽 4시,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곤 했다. 이 법학 훈련은 그의 신학적, 철학적 훈련과 함께 그가
완성된 개혁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1년 후에 그는 이탈리아의 법학자 안드레아 알츠아티의 문화에서 배우기 위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부르주 대학으로 옮겨갔다. 1531년 5월 칼빈의 아버지가 죽자 칼빈은 자기가 원하던 고전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인문주의의 온상인 프랑스 대학에서 단네에게 히랍 고전을, 바타불에게 히브리 고전을 배우게 된다. 그렇다면 칼빈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회심을 언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되는 것일까? 칼빈은 이 기간에 세네카의 에세이 관용에 관하여에 대한 주석을 쓴다. 그가 라틴어와 고대 저자들의 능통한 학자였다는 것을 입증해준 책이지만 칼빈의 회심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 1532년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인문주의 작품입니다. 그 안에는 성경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해도 3, 4차례밖에 인용이 안 돼 있습니다. 과연 회심 후에 칼빈이 이렇게 인문주의 작품에 몰두했겠는가? 우리는 칼빈의 회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칼빈이 썼던 2개의 자전적 자료에서 이를 엿볼 수는 있다. 하나는 그의 글 사돌레토에 대한 답변에서 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시편 주석 서문에서 그의 회심에 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비로운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나의 인생 행로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 놓으셨다. 나는 교황주의의 미신에 너무나도 열성적이어서 그 진흙의 깊은 수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나의 마음을 복종시키셨고 온순하게 만드셨다. 1557년에 출판한 시편 주석의 서문 중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칼빈이 1533년 그의 친구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을 작성했을 때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연설문의 제목은 기독교 철학으로 루터의 산상수훈 설교를 반영하고 있다. 이 연설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강조했다.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비난과 핍박이 가해졌다. 결국 니콜라스 콥은 바젤로 피신했고 칼빈도 파리를 떠나야만 했다. 이 연설은 칼빈의 생애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다. 그는 연설문 사건 이후 조용하게 학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는 프랑스 남부의 앙굴렘에서 대성당의 참사회원이었던 루이스 뒤틀레의 집에 머무르며 약 4천여 권의 장서와 함께 연구활동을 계속한다. 칼빈은 노용에서 성직록을 포기함으로 공식적으로 로마 교회와 결별한다. 앙굴렘에서 칼빈은 내락에 있는 르페브르에게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해나가 개혁하라는 조언을 받고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게 된다. 이후 그는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 내의 독일어권 지역이었던 바젤에 머문다. 1536년 3월 마침내 칼빈은 바젤에서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쓴다. 그의 나이 27살 때다. 기독교 강요 초판은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의 신앙을 변호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는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장문의 서문을 쓰면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기독교 강요 출판 후 파리로 돌아온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로 떠날 계획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길이 막히자 제네바를 통과하여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칼빈과 함께 제네바에 온 뒤틸레는 파렐에게 기독교 강요의 저자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한 사실을 알렸다.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있던 파렐은 이 소식을 듣고 칼빈을 찾아가 개혁운동을 위한 협력을 구한다. 그러나 칼빈은 본래 자기는 내성적이고 수줍음과 겁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산더미와 같은 반대자의 세력과 더불어 싸울 힘이 없다며 그 초청을 거부했다. 칼빈은 더 이상 복잡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파렐은 무섭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학문 연구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선언하오. 만약 당신이 이 주님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저주하실 것이오. 결국 칼빈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파렐의 권유로 제네바에 머물게 된 칼빈은 제일 먼저 성경교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다 1536년 10월 로잔에서 열린 성찬 문제로 신구교파 사이의 토론회가 열렸는데 칼빈은 로마 교회의 한 수도사와 논쟁을 하게 됐다. 로마 교회의 신부가 교부들의 저서에서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성찬론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다. 묵묵히 듣고 있던 칼빈은 터툴리안,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등을 비롯한 많은 교부들의 서적을 원고 없이 자유롭게 인용하며 로마 가톨릭의 성찬론을 반박했다. 칼빈의 성찬을 얘기하면 칼빈 당시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성찬론들하고 로마 가톨릭의 성찬과 비교할 때 잘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 당시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은 잘 알려진 것처럼 소위 말하는 화채설이죠. 그래서 직접 그리스도의 성찬의 성찬의 그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 맞서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자 내지는 종교개혁의 흐름들인데 루터는 공제설을 갖고 있어서 다분히 중간적인 입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의 입장에 찌빙글리가 있었습니다. 그 찌빙글리는 과거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기념설, 상징설로 불려지는데 칼빈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루터파나 소위 말하는 찌빙글리파의 그 극단적인 대립, 성찬론을 위해서 도저히 그 화해할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달았는데 그 둘 사이에 상당히 중도적으로 둘을 끌어안는 그런 노선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 그리스도가 임한다고 하는 쪽을 인정하고 영적 임재를 말하죠. 그러나 또 그것이 물질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강조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다양한 그 성찬의 이해 가운데 가장 핵심을 끌어안으면서 그 외연을 넓히는 그런 노선을 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칼빈의 이제 성찬론이 그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생각이 되고 이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칼빈은 제네바 신조 21개조로 된 제네바 교회 신앙 문답서 등을 발표하며 성도의 올바른 삶과 신앙 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은 결국 의회와의 대립으로 나타나게 된다. 1538년 1월 200인 의회에서 칼빈과 파렐이 제안한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성찬을 참여하는 자의 자격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일종의 수찬 금지라든지 어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자격을 심사하고 그런 것을 제재하는 그 기관이 국가냐 교회냐라는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근데 칼빈이 볼 때는 그러한 모든 기능은 목회적 기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국가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참여 못하거나 참여하거나라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칼빈은 그 부분에서 끝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네바 시의회와의 충돌 속에 제네바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회는 두 사람에게 제네바를 떠날 것을 명령하게 된다. 추방당한 칼빈은 낙담하여 바젤로 향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혁운동을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학문 연구에 전념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잠시 쉬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바젤에 머물고 있던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난민교회를 맡아달라는 부서의 간곡한 초청을 받자 이에 응하게 된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목회다운 목회를 합니다. 제네바에서는 신방을 할 권리를 안 줬어요. 철저히 제한시켰어요. 제네바는. 신방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설교하기만 했지 성경 해석하고 전하기만 했지 미니스트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거기에서 물 만난 듯이 설교도 이제는 막 그냥 수차례 하고 그 다음에 신방도 다니고 그 당시에 신방은 그 비지타스용이라 그러는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비지테이션 찾아다니면서 그런 신방도 하고 그리고 주석을 또 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주석에 기틀을 놓는 거죠. 로마서 주석이 1540년에 초판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기틀을 놓습니다. 스트라스부르그에 도착한 칼빈은 주로 교육에 열중한다. 스트라스부르의 생활이 없다면 칼빈의 이후의 종교개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칼빈은 이 교회의 직분론 이것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칼빈은 직접 시편 찬송을 짓기 시작했고 사도신경 같은 데도 곡조를 붙여서 책을 내기도 했어요. 칼빈이. 그랬고 스트라스부르의 그 점에서 또 제2판 기독교 강요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독교 강요 제2판을 출판한다. 스트라스부르그로의 이동은 사역의 변화뿐 아니라 칼빈 자신의 개인적 삶도 변화되는 시간이었다. 그는 부서의 소개로 이델렛이라는 과부와 결혼한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못했으나 아름다웠고 내성적이면서도 순종적인 성품으로 삶을 마칠 때까지 칼빈에게 봉사했다. 결혼 후 칼빈은 제네바에서 제초빙 의뢰를 받게 된다. 1541년 5월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과 파렐에 대한 추방령을 취소하고 칼빈을 초청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신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재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프랑시스 1세가 대박해를 가하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심상하니까 다시 재개종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도렛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사도렛이. 내가 개신교로 왔다가 다시 가톨릭으로 갔는데 이 개신교 보니까 정말 안 되겠더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개신교는 믿음만 말하고 사랑이 없다. 이런 것을 논조로 해가지고 아주 개신교를 폄하하고 제네바에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호소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개종했던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이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유명한 글이죠. 이건 꼭 우리가 참 읽어보면 좋은 글인데 사도렛의 답함 이런 글을 쓰면서 거기서 참 교회가 뭔가 논의를 많이 해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가 거행되고 또 건징 이야기도 좀 합니다. 그런 참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피데스 쿰 카리타테, 사랑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다. 우리 개신교는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네바 시민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시민들이 어때요? 칼빈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기들이 쫓아내고 났지만은 칼빈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칼빈을 초청하는 겁니다. 칼빈은 제네바 시민과 교회를 사랑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을 생각할 때 쉽게 초빙에 응할 수 없었다. 그는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제네바에 있었을 때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곳을 생각한다면 전신이 떨립니다. 다시 그곳으로 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몸서리치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지에는 제네바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 후 너무나 감격해서 혼자 울었다는 기록이 있다.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헤아려 볼 수는 있어도 그렇게 가기 싫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2차 귀환은 칼빈에게는 어떻게 보면 칼빈은 그곳에 있으면 망명객, 프랑스, 뻗디, 파리 사람들만을 목회하지만은 제네바에 가면 망명객이지만은 전체 제네바 시민들과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우리가 칼빈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요. 칼빈의 삶이.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제네바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는가. 참 어려운 걸음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여전히 숙적들이 남아있고 제네바 토박이들이 있거든요. 끝없이 칼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 칼빈은 부서와 여러 동역자들,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9월에 스트라스부르크를 떠나 제네바로 가게 된다. 칼빈은 9월 13일 많은 시민들과 기마대까지 출동한 가운데 제네바시에 돌아오게 된다. 실로 감격적인 상황이었다. 그가 제네바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의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칼빈은 초대 교회의 조직을 따라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4직분으로 나누고 성경의 원리와 교육에 힘썼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 4직분론을 딱 전개하고 제2차 신앙교육서, 제1차 신앙교육서는 상당히 신학적이거든요. 제2차 신앙교육서는 문답쓰기예요. 캐테키즘. 이제 뭐예요? 교회 안에 교리로서 문답식을 만들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다시 돌아온 제네바에 한 2년 후에 이제 제네바에 이제 다시 한 3년 가까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때 칼빈은 아주 성숙한 칼빈으로 돌아온 거죠. 이 모든 일에 있어 정부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된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에 대해 합의했다. 칼빈의 엄격한 노선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결국 제네바시에는 도박이 사라지고 사치와 방탕한 생활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 칼빈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성베드로 교회는 항상 가득 차게 되었다. 1542년 7월 아내의 건강 악화와 아들의 죽음으로 칼빈은 인생에 있어서 큰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아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다. 칼빈의 내적인 아픔도 잠시, 외적인 싸움은 더 치열해져만 갔다. 자유주의자들과의 대립이 심화된 것이다.
그와 대립한 사람들 중 카스텔리오는 당시 칼빈의 밑에서 인문주의 교육에 기여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의 권위를 불신하고 성경의 정경성을 부정했다. 또한 아가서를 음란하고 추잡스런 시로 생각했다. 이런 그가 목사직을 청원했을 때 칼빈은 그를 심사에서 탈락시켰고 결국 그는 칼빈의 적이 되었다. 전직 수도사 볼색은 예정론에 반박했으며 칼빈을 비방하는 전기를 썼다. 그리고 후에 로마 교회로 복귀했다. 자유파에 속한 페랑, 버틀러도 칼빈에 도전했다. 1546년 1월 시의원 선거에서는 반칼빈파의 세력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반칼빈파가 제네바시의 세력을 장악하고 칼빈의 굴복을 강요했다. 이 시기에 칼빈의 아내 이델렛도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다. 칼빈의 생애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던 중요한 사건은 세르베투스와의 논쟁이었다. 세르베투스는 본래 스페인 사람으로서 의사입니다. 특히 또 개업 의사였습니다.